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법안인데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나머지 3개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정상에 이어 중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LA에서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 추가 배치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시위는 이민자가 많은 다른 대도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시절 여러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전 정권을 겨냥한 초유의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강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3대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습니다.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입니다. 현재 내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포한 1호 법안으로 기록될 3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관련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의혹 11개,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 조작 의혹 등 16개가 수사 대상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도 고 최상병 사망 경위 등 8개 의혹을 파헤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3개 특검법을 의결한 건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법이 관보 개정을 거쳐 공포된 만큼 앞으로는 특검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번번이 막혔던 이들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정권 교체 이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검찰총장만 갖고 있던 검사 징계 청구권이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무부 개정령안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습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도 검사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법무부 개정령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았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3대 특검이 각각 진행할 수사의 종착점에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출범을 앞둔 3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물론 당시 이루어진 국회 봉쇄와 선관위 점거, 주요 인사 체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피게 됩니다. 다만 관련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계엄 전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북한 공격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 주요 정치인 이름과 폭파, 사살 등의 단어가 적혀 논란이 됐던 노상원 수첩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 있는지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골자이지만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불법 여론조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역시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맞네. 순직 해병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또는 당시 대통령실에 은폐나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핵심 인물이 김 여사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각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범죄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는 만큼 말 그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예상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재판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헌법 84조를 적용해 사실상 재판을 멈춘 건데 다른 3개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대장동, 위례, 백현동 사건 재판의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오는 24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었지만 이번에도 재판부의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 사실상 재판을 중단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선된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형사재판을 중단하겠다는 개별 재판부 판단이 이어진 만큼 이 대통령이 얽혀있는 대북송금 사건 등 나머지 3개의 재판도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고법이 심리 중인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이미 기일 추후 지정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수원지방법원에서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 재판처럼 이 대통령만 중단하고 공동 피고인들만 심리를 이어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법조계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헌법 소원과 검찰의 이의제기 등을 통해 재판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실상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긴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입법 속도 조절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개혁입법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던 민주당이 오는 12일로 계획했던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12일 본회의가 없어서 의총 브리핑도 없을 예정이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 곧 임기가 끝나는 지금 원내 지도부 대신 새 지도부에 주요 결정을 맡기겠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부정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송 3법 등 처리가 거론된 다른 법안도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어 이들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엔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집권 초기 야당과의 협치에 방점을 찍고 연일 관련 메시지를 내놓는 대통령실과의 교감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 대통령님과 그리고 내각과 함께 이 4가지 시대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나가겠다. 자연스레 시선은 앞으로 입법과제 추진에 열쇠를 쥔 차기 원내대표 그리고 본격화하는 선거전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김병기, 서영교 의원은 내란 종식과 민생 해결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발을 맞추겠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최고의 당, 정대 관계를 구축해서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차질 없이 구현해야 합니다. 여야정 협의체도 꾸려서 여러분께서 정부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숨고르기를 선택한 배경엔 과반 의석으로 언제든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는데 새 원내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개혁 입법 처리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연일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개혁과 쇄신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 일각에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대선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선 민주당, 특히 대통령 재판 중지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재판 5개를 받는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1명을 위한 법이라며 민주당 지지자 10명 가운데 4명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십시오.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훈식 비서실장의 전과를 거론하며 극단적 부패 인사로 규정하고 죄인 주권 정부가 정체성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15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추경안,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 대통령실 기자석 카메라 설치 등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한 연쇄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내부적으론 당 개혁을 고리로 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외 인사들을 만나 뼈를 깎는 각오로 변해야 한다며 5대 개혁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뤄내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또 임기나 절차를 따질 게 아니라 개혁안을 받을지 말지 답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라며 개인 정치가 아닌 국민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일부 호응이 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재선 의원 10여 명은 전당대회까지 2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김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임기 연장까지 시사했습니다. 혁신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구체적 실천 방안은 민심 경청 대장정을 통해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혁신 비대위원장이 없다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출된 권력이 개혁 쇄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논리로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거취를 결정하게 하자는 의견도 여전한데 물밑에선 치열한 수싸움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의 출마가 유력한데 여전히 숫자론 당내 다수인 친윤계에선 4선 박대출, 영남에선 3선 송원석 의원도 하마평에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경력직 중진 추대론이 언급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당 안팎에선 집안 싸움을 서둘러 매듭 짓고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이 정비돼야 뭘 해도 설득력이 있을 거란 반박도 있는데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오는 16일이 주요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와 외교 분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이 고위공직자를 추천하는 이른바 국민추천제도 시작을 알렸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조각 작업의 최우선 순위는 경제와 외교 분야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미국발 관세 충격과 내수 침체 등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 가장 먼저 두 분야 인선에 나선 겁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임명됐습니다. 2차관은 IMF 위기 대응 경험이 있고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도 갖췄다는 게 인선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기재부 2차관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과 예산총괄 심의관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갖춘 임기근 조달청장이 기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1차관에는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과 주 애틀랜타 총영사를 역임했던 박윤주 주 아세안 대표국 공사를 중용했고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과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을 지낸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외교부 2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습니다.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은 원전산업정책관과 산자부 장관 직속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단장을 맡았던 이력을 인정받아 산자부 1차관으로 발탁됐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산자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여항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이 임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이 대상인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인사혁신처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고위공직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됩니다. 이 대통령도 직접 SNS를 통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국민 추천을 거친 장관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재청권을 행사하면 정식 임용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비용으로 예비비 259억 원을 편성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복귀 작업을 위해 청와대 관람은 다음 달 16일부터 조정해 운영하고 8월 1일부터 청와대 복귀 완료 시점까지는 임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용은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인 378억 원의 69%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논란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오 수석은 관련 YTN 질의에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거듭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수석은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되는 걸 피하려 지인에게 맡겼다가 문제가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2012년에서 2015년 오 수석이 아내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 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2차 무역 협상을 이틀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무역 전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수출 통제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특파원, 미중 무역 협상 둘째 날이죠.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양측은 런던 랭카스터 하우스에서 오늘 오전부터 10시간째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대화가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저녁이면 끝날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가 방금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첫날인 어제도 6시간 넘게 비공개 회담이 진행됐는데 전문가들은 마라톤 회담이 협상 난항을 시사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단에는 이 경제 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왕원타오 상무부장, 리청강 국제무역 담당 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단장으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협상 때와 달리 각각 미국과 중국 측에서 수출 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러트닉 장관, 왕 부장이 합류한 만큼 히토류와 첨단 기술의 수출 통제가 회담의 핵심 의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캐비넷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이 히토류의 수출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은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런던 협상을 앞두고 대중 수출 제한 완화를 위해 미국 협상단에 고도의 재량을 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상 재량을 부여한 판매 제한 상품에는 항공기 엔진과 부품, 반도체 소프트웨어, 천연가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Lift export controls when it comes to China? Did you give your negotiators any sort of limitations? We're going to see. Look, China has been ripping off the United States for many years. 네, 시장 반응도 궁금한데요. 뉴욕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지만 마라톤 협상에 따른 불안감에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0.2% 정도 올랐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0.4%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 올랐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휴전 이후에 전미 자영업 연맹에서 조사한 5월에 미국 소기업 낙관 지수도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른 98.8로 역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역시 미중 무역 긴장 완화가 미국 소기업의 심리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미국 소기업들의 불확실성 지수는 94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해 미국 소기업들은 빈번한 이 관세 등 무역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서 가격과 고용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확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13.8%로 10년 전보다 3배가량 커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건설업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으로 수출도 둔화하면서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아파트값 오름세가 되살아난 가운데 성북구와 노원구, 금천구 등으로 확산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주 안에 유심 19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해 오는 20일까지 전체 유심 교체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배낭 속에 금괴 뭉치를 숨기고 10만 원권 수표 수천 장을 쓰레기로 위장해 감춘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이 악질 체납자 710명을 선정해 재산 추적 조사에 나섰는데 체납 규모가 1조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인천지방국세청에서 나왔는데요. 국세청 추적조사 전담반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가전제품 법인 대표 거주지를 수색합니다. 신문지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 다발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10만 원권 수표 수천 장이 압류됐는데 징수 규모만 5억 원에 달합니다. 양도세를 안 낸 체납자 집 안방에서 현금과 귀금속이 쏟아집니다. 체납자가 평소 지니고 다니던 등산 배낭을 열자 이번엔 금괴 뭉치가 다량으로 나옵니다. 추적팀도 은닉 수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수백 돈의 금괴 뭉치 총 3억 원이 징수됩니다. 2개월간의 탐문과 잠복으로 확인한 체납자 집을 강제 개문합니다. 비밀 금고를 열자 현금 다발과 수표, 골드바 등이 발견되고 총 12억 원이 징수됩니다. 수색 집행에 체납자는 고성과 위협으로 거칠게 저항합니다. 뭘 잘못했어? 내가 세금 낼 만큼 내고. 체납자 옷방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다발 1억 원이 압류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강제 징수를 회피하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1조 원을 넘습니다. 위장 이혼과 차명 계좌 은닉, 해외 도박 등 크게 3개의 체납자 유형을 선정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모든 강제 징수 수단을 총동원하여 공정 과세를 해치는 반칙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실거주지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탐문과 잠복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로 총 2조 8천억 원이 현금 징수되거나 채권 확보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코스피가 2,9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바이코리아에 나선 외국인은 주로 반도체와 방위 산업주를 매수했고 대형마트주는 매도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전날보다 0.59% 오른 2,870대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잠시 주춤했지만 곧 상승 추세를 탔습니다. 장중 한때 2,880선을 돌파하며 다시 한번 연고점을 새로 쓴 뒤 11개월 만에 2,870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900선 진입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코스피가 2,900선을 넘어선 건 지난 2022년 1월이 마지막입니다. 닷새째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는 건 새 정부 출범 이후 4조 원 가까운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덕입니다. 지난 4일에만 1조 5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이후 1조 원 안팎의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외국 자본이 가장 많이 사들인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주이고 방산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날보다 0.91% 상승한 770대로 올라섰습니다. 새 정부의 증시 부양과 2차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같은 외국 자본의 순매수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한 번씩 매도 우위가 나타나며 증시 상승세가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앞으로 한국 증시도 살 때에도 비싸게 살 수 있는 좀 그 리스크도 있으니까 템포 조절은 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새 정부 들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마트는 8%, 롯데쇼핑은 9% 떨어졌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중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일본 정상과 전화 상견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주변 3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습니다. 지난 4일 취임한 이후 엿새 만입니다. 30분가량 이어진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두 나라 사이의 우호 감정을 키우고 경제 협력 등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언급 또한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이에 화답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도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오는 11월 경주회의에 초청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동계기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방안이 성사된다면 11년 만에 한국 방문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초청에 시 주석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묻는 취재의 질문에 다음 의장국은 중국이라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삼각 파트너와 전화통화로 정상외교에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미중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치로 내건 실용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한중 정상은 30분 동안의 통화에서 여러 공감대를 이뤘지만 양측의 발표문은 사뭇 달랐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 자유무역을 함께 지키자는 제안을 부각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역할 등 우리 측 요구에 대한 응답은 빠뜨렸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통화. 순서는 미국, 일본 뒤였지만 대화 시간은 가장 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큰 차이라고 하긴 어렵다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화 내용 역시 취임 후 상견례 성격이었을 뿐이라며 지나친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이 발표한 시 주석의 발언엔 뼈있는 말이 많았습니다.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함께 지켜나가자며 혼란으로 뒤엉킨 국제 정세에 확실성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사실상 미국 일방주의와 관세 전쟁 등을 비난하며 공동전선을 펴자고 제안한 셈입니다. 确保全球和地区产业链供应链稳定畅通. 시 주석은 또 쌍방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고 전략적 신뢰를 증진하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외교 갈등으로 번졌던 타이완, 남중국해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들립니다. 오는 10월 경주 에이펙 방한을 앞두고 한국 내 반중 정서에 대한 우려가 읽히는 대목도 보입니다. 要深化人文交流，加深相互理解，夯实民意基础，让中韩友好在两国人民心中扎根。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방한 초청이나 한반도 비핵화 역할 요구에 대한 응답은 중국 측 발표문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로스앤젤레스에 해병대와 주 방위군을 추가로 배치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닷새째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LA 시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어젯밤 다시 시위대와 진압대 충돌이 있었는데 오늘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미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LA 시위, 오늘로 5째입니다. 저는 이번 LA 시위의 중심지인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전 이 구금센터에 구금자들을 실은 차량들이 들어섰는데요. 그때 대체하는 상태가 잠시 빚어지기도 있습니다. 잠시 전부터 이곳 구금센터 앞에서 이민자 관련 단체뿐 아니라 인권교육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이민세각 단속국, 아이스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 일찍부터 이 시위들이 LA 퍼시픽 스퀘어 등 4곳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700명의 해병대와 주 방위군 2,000명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면서 오늘 시위는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주말이 아닌 화요일에도 이 생업을 멈추고 시위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시위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ecause a lot of people I know are immigrants, and that's bad. Like, the immigration just came after us. Like, I'm a Hispanic myself, and I love everything about us. Like, we work so hard to be here. We pay taxes. We pay a lot of taxes. 네, 주 방위군도 추가 배치되고 해병대도 배치되면서 LA에서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현장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 뒤에는 이 주 방위군이 24시간 배치돼 시위대들과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시위대들의 평화로운 시위로 충돌 사태는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배치된 2,000명의 주 방위군에 이어서 2,700명이 주 방위군과 해병대가 오늘 LA 시위 장소에 도착할 것이라는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미 국방부는 해병대와 주 방위군 파견에 1억 3,400만 달러, 약 1,835억 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LA에서 진행되는 시위의 양상을 보면 이 오후부터 이민국이 위치한 연방 건물과 이곳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 앞에 시위대가 자연스럽게 집결을 하게 됩니다. 어제 오후의 상황을 보면
시위대가 연방 건물 앞 도로를 점거하면서 시위를 벌이자 건물 양옆으로 무장 병력과 군 차량이 진입해 시위대를 포위했습니다. 오후 6시를 전후해서는 군 병력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함께 주 방위군이 고무탄을 쏘면서 진압 작전을 펼쳤고요.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체포돼 이곳에 구금돼 있습니다. 해병대와 주 방위군이 추가 배치될 경우 이 시위대와의 충돌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에서 촉발된 이번 시위가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로 번지면서 LA는 물론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뉴욕 등 미국 대도시로 이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완강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과 700명의 해원대원을 이곳 LA에 배치해 이번 시위에 개입한 건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LA에서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군 병력은 주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If we didn't get involved, right now, Los Angeles would be burning just like it was burning a number of months ago with all the houses that were lost. Los Angeles right now would be on fire, and we have it in great shape.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을 발동해 군 병력이 시위 참가자를 직접 진압할 수 있도록 할 거냐는 질문에 반란 행위가 있으면 분명히 발동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LA뿐 아니라 다른 대도시에서도 시위자들이 공권력에 맞설 경우 더 강하게 대응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자신의 생일이기도 한 14일 이번 토요일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해 이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군사 퍼레이드에서 만약 시위가 벌어질 경우 엄중한 무력에 직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금 경찰 병력 차량이 들어와 시위대들을 막아서면서 점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 방위군도 막아서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시위대들을 막아서면서 지금 도로를 점거하려는 시위대들을 진압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차량이 들어서고 있고요. 그 안에 구금을 앞둔 이민자들도 타고 있는지 확인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 분위기가 점차 심상치 않아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소식이 다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LA에서 YTN 홍상입니다. 오늘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YTN 팩트 추적 연속기획 선택 2025 약속의 무게 세 번째 시간에는 새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다양한 바람을 전합니다.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제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 갈등, 그리고 요동치는 국제 정세와 안보 현안에 대한 여러 시민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조언이 담길 예정입니다. 조기 대선을 전후해 세 차례 연속 기획을 준비한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은 앞서 지난달 21일과 28일에는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오스트리아 제2도시인 그라츠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한 10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오스트리아 총리는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부상자가 실린 들것을 급히 밀고 갑니다. 구급차들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전 10시쯤 오스트리아 제2도시 그라츠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특수부대와 구급차 등이 현장에 급파됐고 1시간 반 뒤 현장은 안전하게 확보됐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해 10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Der mutmaßliche Täter hat sich nach derzeitigem Ermittlungsstand in einer Toilettenanlage suizidiert. 용의자는 21살 남성으로 이 학교에 재학했으나 졸업은 못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용의자는 권총과 산탄총을 사용했는데 두 총기 모두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크리스티안 슈토커 오스트리아 총리는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Dieser heutige Tag ist ein dunkler Tag in der Geschichte unseres Landes. Der Amoklauf an einer Schule hier in Graz, die in Borgtal Schützengasse,
ist eine nationale Tragödie, die uns zutiefst erschüttert. 오스트리아는 2017년 기준 인구 100명당 총기 약 30정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총기 소유율이 14번째로 높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겠다며 바닷길로 찾아온 그레타 툰베리 등 활동가들을 붙잡아 추방했습니다. 이들이 셀카용 요트를 타고 왔다고 조롱했는데요. 툰베리는 이스라엘이 국제수역에서 납치를 자행했다며 또 다른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신용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툰베리 일행이 타고 온 배를 납포한 이스라엘은 결국 이들을 추방했습니다. 우선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당시의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한 뒤 툰베리 등 4명은 강제 출국시켰고 추방 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나머지 8명은 구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경에서 주권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타고 온 배를 셀카용 요트라고 깎아내렸습니다. Greta and their friends brought in a tiny amount of aid on their celebrity yacht. It did not help the people of Gaza. This was nothing but a ridiculous gimmick.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툰베리는 이스라엘이 국제수역에서 납치한 뒤 의사에 반해 이스라엘로 데려갔다고 반발했습니다. This is yet another international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rights, adding to the list of countless of such, especially towards Palestinians. 툰베리는 자신들이 당한 일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겪은 것에는 비교할 수 없다며 가자 지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툰베리를 향해 화난 젊은이라며 분노 조절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조롱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쳤습니다. Well, I think the world needs a lot of more young, angry women, to be honest, especially with everything going on right now. That's the thing we need most of. 툰베리는 가자 지구에 직접 구호물품을 전달하겠다며 지난 1일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자유선단 연합의 메들린 호를 타고 출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0년 출범한 자유선단 연합은 가자 지구 봉쇄를 뚫겠다며 그해 마비 마르마라호 등 6척의 구호 선박을 보냈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활동가 9명이 숨졌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출근길은 비교적 선선하지만 서울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고요. 대구도 연일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경기 남부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6.1도, 대전 16.6도, 부산은 22.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살펴보면 서울이 29도, 광주와 창원도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내륙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고요. 모레는 충청 이남에,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다만 어제 오전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태풍의 전 단계 열대저압부가 발생했습니다. 이 열대저압부는 태풍 우디브로 발달한 뒤 주말 사이 중국 남부를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유동적이지만 태풍의 수증기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